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근처 공항 상공에서 여객기와 군 헬기가 충돌한 뒤 강으로 추락한 가운데 두 항공기에 탑승한 67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한국계 피겨 선수와 어머니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충돌한 뒤에 추락한 여객기에 한국계 승객이 탔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워싱턴 DC 근처에서 충돌에 추락한 사고 여객기에 한국계 청소년 피겨스케이팅 선수와 어머니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총영사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 여객기에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진아한과 어머니 정모 씨가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의 동양계 탑승객에 대해서도 한국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등에 따르면 진아한이 소속된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 CEO는 진아한과 10대 남자 선수 스펜서 레인이 두 선수의 어머니와 함께 사고기에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기에는 1994년 세계 피겨 선수권 챔피언 출신인 이자 이들의 코치인 예브게니아 슈슈코바와 바딤 나우모프 부부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캔자스주 위치토시에서 열린 미국 피겨 선수권 대회와 연계해 진행된 훈련 캠프 참가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이었다고 CBS는 전했습니다. 네, 현장의 수색 작업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포토맥 강에는 300여 명이 투입돼 밤샘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현지 당국은 67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구조를 수습 작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항공기 참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전 11시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수도와 역사에서 어둡고 괴로운 밤이었다며 생존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Sadly, there are no survivors. This was a dark and excruciating night in our nation's capital and in our nation's history, and a tragedy of terrible proportions. As one nation, we grieve for every precious soul that has been taken from us so suddenly. 사고는 현지 시간 29일 저녁 8시 53분쯤 아메리칸 항공사나 PSA 항공의 여객기가 워싱턴 DC의 도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고 접근하다가 비행 훈련을 하던 미 육군의 블랙호크 헬기와 충돌해 두 항공기 모두 포토맥 강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우고 미 중부 캔자스주 위치토시에서 워싱턴 DC로 향하고 있었고 사고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지영입니다. 네, 사고 당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30초 전에 공항 관제탑에서 헬기 조종사에게 착륙 중인 여객기를 피해가라고 교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저녁 8시 52분쯤 로널드 레이건 공항 관제탑에서 블랙호크 헬기 조종사를 급히 호출합니다. 헬기 조종사에게 호출보호 CRJ로 불리는 여객기를 피해 뒤로 지나가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헬기 조종사는 보인다고 답했지만 몇 초 뒤 관제탑에서 다급한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던 아메리칸 항공 소속 64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군인 3명이 탑승한 블랙호크와 충돌한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회견에서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전 정부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바이든 정부 당시 이른바 다양성 채용 정책 때문에 고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항공 관제사 채용 기준이 낮았다는 겁니다. The FAA's diversity push includes focus on hiring people with severe intellectual and psychiatric disabilities. That is amazing.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항공청의 다양성 추진이 이번 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CNN 등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정부 교통부 장관인 피트 부티지지는 SNS를 통해 안전이 최우선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네, 국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가 난 김해공항에서는 원인 규명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동 감식에 앞서 사고 기체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박정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여객기에 올라가 점검합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 조사팀도 여객기에 함께 올라 기체의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발화 지점과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합동 감식에 앞서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확인 작업에 나선 겁니다. 현재 사고 여객기 내부에 화재에 따른 심한 냄새는 줄었지만 알루미늄 합금에 기체가 불에 타면서 뾰족한 구조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사고 여객기에는 항공연료 16톤가량이 남아있어 본격적인 조사 전에 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옥탄가가 높은 항공연료의 폭발 위험성이 있어 남아있는 연료를 빼낸 뒤 현장 감식을 벌일지를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 관계자 등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 10명이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휴대용 배터리 발화나 정기적 요인 등 다각도로 접근한다는 방침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합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조위는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는 현장 감식과 별도로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와 승무원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의 확인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에 앞서 사고기에 대한 위험관리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사고기 위험관리 평가를 한 뒤 본격적인 합동 화재 감식 등 조사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조위는 기체에 항공유 16톤과 승객용 비상산소 용기 등 위험물이 실려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폭발과 같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칸 손상 여부와 항공기 연료 제거 필요와 같은 안전 조치에 대한 점검이 먼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당시 직접 비상구 문을 열고 탈출했던 승객은 YTN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항공사 측에 별다른 안내나 지시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초 별도 안내 방송이 없었다고 했던 항공사 측은 탈출 지시 방송은 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화재 당시 비상구 좌석에 앉았던 A씨는 선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된 기내 상황이 생생합니다. 스프레이처럼 나오다가 조금 있다가 바로 그냥 연기가 그냥 확 쏟아지면서 불꽃이 확 보였어요. 캐리어 올리거나 하는 선반 있잖아요. 그쪽에서요. 앞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비상구 문을 열고 탈출했는데 당시 어떠한 안내나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쪽으로는 또 이동도 안 되고 사람들이 막 쫙 밀려가지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문 열어야 돼 해서 그래서 내가 문을 열었거든요. 주위엔 성분이 없었어요. 탈출하는 방송 자체가 없었어요. 화재 당시 에어부산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승객들의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앞서 에어부산은 별도의 안내 방송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기장이 비상탈출을 의미하는 이베큐에이트라는 말로 지시 방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승무원들이 이를 복창하는 등 비상탈출 조치를 절차대로 수행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승객이 비상구 문을 개방하려면 반드시 승무원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지시가 있었는지는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또 저비용 항공사 여객기에서 화재가 난 데다 대처 미흡 논란까지 벌어지자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참 불안한 느낌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좀 저가 항공을 타야 되나 어떤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좀 더 높은 등급의 항공사들이 기내 연식이라든가 그런
안전 관리 그런 게 더 중요시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토부는 항공사와 승객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항공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유력 화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기내 반입 물품 규정 강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한편 제주항공 비행기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 관련 정보를 고시하고 항공사들에는 조종사들을 교육하라며 관련 정보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자료마다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제각각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하는 걸까요? 양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가 2m 높이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점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둔덕의 존재가 어디에도 공지되지 않아 조종사들이 알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현직 항공사 기장 A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조종사들이 이런 구조물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거나 알았더라도 흙더미 정도로 생각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점검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무안과 김해, 여수 등 전국 공항 7곳의 로컬라이저 시설물 9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 안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항 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즉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폐쇄된 무안공항을 제외하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6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 정보를 항공고시보에 게시해 조종사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의 조종사들을 상대로 로컬라이저 시설물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달라며 관련 정보를 담은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YTN이 공문에 포함된 전국 15개 공항 로컬라이저 시설물 현황을 단독 입수해 항공고시보 내용과 비교해봤더니 일부 정보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공항의 경우 항공사에 보낸 공문과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에서는 콘크리트 둔덕 높이가 4m로 돼 있지만 항공고시보에는 4.14m로 게시됐습니다. 김해공항은 공문에서는 로컬라이저 2대가 각각 0.8, 0.9m 높이 콘크리트 기반 위에 설치됐다고 안내했지만 항공고시보에는 10cm 더 높은 0.91m로 적혀 있습니다. 조종사들에게 뒤늦게 위험시설물의 존재를 알렸는데 그마저도 자료마다 정보가 제각각인 겁니다. 작은 오차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도 시설물의 기본적인 정보 파악도 되지 않는 건지 우려되는 상황. 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당국의 말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설 연휴가 끝나면서 곧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개된 법정에 직접 서겠다고 밝힌 만큼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오가며 주 3회 이상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불응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 만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되도록 직접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정할 방침인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들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오는 2월 법원 인사가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이 인사 이동할 경우 새로운 재판장으로 교체되고 본격적인 재판에 나서기 전 적응 과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현직 신분으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신속 처리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지 16일 만에 첫 공판준비 기일이 잡혔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기소된 지 25일 만에 첫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재판도 다음 달 중순에는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탄핵 심판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씩 예정된 만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오가며 주 3회 이상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휴에도 변호인을 접견하며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재판을 준비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일반 접견도 가능합니다. 정치권 인사 등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도 면회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외칩니다. 대통령이 체포된 뒤부터 계속된 응원 집회는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는데 참가자들은 대통령을 향해 새해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은 연휴 기간에도 변호인을 접견하며 연휴 이후 예정된 탄핵 심판 변론기일과 내란죄 혐의 형사재판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공수처의 접견 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휴일이 끝난 오늘부터는 일반 접견도 가능해졌습니다. 접견은 하루 한 차례 소수 인원 위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민의힘 의원 등도 구치소 접견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는 당분간 대통령 면회를 위해 구치소를 방문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치소 앞에 지지자들이 몰리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윤 대통령을 만나려는 정치권 인사들의 방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내란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여전히 여야가 강하게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가운데 최 대행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국무회의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가 이번 주에는 설 연휴로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즉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 이번 주말이면 시한이 끝나는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 국무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달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수정안을 만들어 다시 국회를 통과시킨 뒤 최 대행에게 법안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 질질 끄는 것은 내란 사태를 연장시키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입니다. 야당에서는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여전히 실익이 없는 특검이라며 역시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특검이 이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 특검의 실익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 의원들이 많이 공감을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직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제의 요구를 할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져 7번째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네, 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현재 탄핵 심판과 별개로 이제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오늘쯤 그 재판부가 배당이 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소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공판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형사부로 이제 배당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럼 또 어떤 부가 이제 재판을 맡게 될지 부장판사는 누구인지도 결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2월 중에 보통 이제 법원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나 혹은 법관이 교체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유력하게 배당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서가 지금 형사합의 25부 배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던데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네, 형사합의 25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비롯해서 앞서서 중요 임무 종사자들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재판부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연관 사건들을 모두 다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이제 시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정기 인사 그 같은 경우에도 뭐 언제 한다 이런 건 정해지지 않은 거죠? 정기 인사는 매년 2월 예. 네, 이루어지고요. 8월에도 한 번 더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2월에 이루어지는 정기 인사에서 이번 재판장이 이제 통상 2년 정도 이제 있으면 한번 이동을 하거든요. 예. 2년이 됐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2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중요 사건을 담당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 일정 부분 좀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어떤 교체가 이루어질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인사가 변수가 되겠군요. 네. 예. 네. 헌재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고 있는데 형사 재판에도 직접 출석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형사 재판은 오히려 더 직접 출석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이제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형사 재판의 출석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헌재뿐만 아니라 형사 재판에도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예.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 파면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출석을 하려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쟁점이 되는 게 재판 횟수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집중 심리가 시작이 되면 일주일에 최소 3번까지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속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한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 방대한 사건들을 그 안에 심리하고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집중 심리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구속 피고인들이 있고 또 예. 해당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구속 기간 안에 빠르게 또 심리를 해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 심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주 3회 재판 다른 재판과 좀 비교를 하면 이 횟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자주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같은 경우에는 통상 3주나 4주에 한 번 정도 열리고요. 네. 구속 상태에서 열리는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 안에 빠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당사자들이 있고 또 실체적 진실의 발견의 필요성이 빠르게 이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집중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형사 재판만 소추가 된 게 아니라 지금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면은 뭐 그 전에 대응에 관해서도 좀 저희가 관측을 했지만 지금 선택지가 거론되는 것들이 있죠. 네, 일단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하는 보석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보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아주 큰 건강상 이유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예. 허락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또 별개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서 형사 사건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예. 동일한 사유로 진행되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예.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정지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설 연휴에 100건 이상의 증거들을 또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증거를 제출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소위 말해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예. 다만 이제 해당되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혹은 그 자체로서 신빙성 인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증거를 채택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100건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재판부가 보기에 이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들이거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들이 있는 상황들은 아예 그 채택을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뭐 얼마 전에 증인도 20여 명 신청한 상황이고 뭐 지연 전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로 좀 관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피청구인 입장에서 예.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해달라, 더 많이 이제 기회를 잡아달라, 더 예. 심판 결과가 늦게 나올 수 예.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심지어는 최근은 이제 소위 말해서 재판관들 자체에 대해서 이제 회피를 해야 한다거나 기피 네. 신청을 하거나 여러 가지로 공격들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을 해서 심판 절차 자체를 지연시키는
뭐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충실히 심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이제 주장을 하는 것들이 자기 방어권이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해왔잖아요.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형사 재판이 뭐 일주일에 3번 열리게 되고 지금 헌재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목요일에 변론 기일을 잡았으니까 일주일에 5번을 최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기가 약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속도로 봤을 때는 2월 중 안에 이제 탄핵 심판 심리가 종결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빠르게 진행되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첫 번째 공판기일 자체가 뭐 2월 초에 바로 잡히거나 이럴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집중 심리하는 기간도 탄핵 심판 등의 일정을 고려해가지고 아마 탄핵 심판을 좀 더 우선순위에 두고 형사소송 재판의 기간 등은 조정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겹치지 않게 조정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셨고요. 네. 자, 그리고 일단은 또 다음 주에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홍장원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윤 대통령과 직접 대면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을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심판정 자체에서 이제 대면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번 그 헌재 심리 기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체포 지시를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진술한, 즉 국회에서 진술을 하고 또 검찰 수사 과정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신문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당사자들이 출석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런 지시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그 홍장원 차장까지도 다양하게 있는 상황인데 이 다 들었다고 하는 진술에 대해 가지고 피청구인 쪽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일종의 대질 신문과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오는 증인들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잖아요. 아무래도 뭐 윤 대통령의 이제 지시를 받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어떤 그 앞에서 증언을 하기가 좀 심리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어서 가림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안 그래 아직도 어쨌든 간에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한 정치적인 지지랑 정치적인 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증인들의 증언에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지시를 분명히 들었다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객관적으로 경험한 내용들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술한 사람들인데 정면에서 그 지시를 했다라고 한 사람이 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게 되면은 꼭 이건 그렇게 부인을 할 수 있는지, 오히려 그 장면이 누가 누구를 신문하는지가 오히려 역설적이지만은 다른 장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지시를 들었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분명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객관적으로 기억하는 건데 지시를 한 사람 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오히려 가리는 중에서 당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냥 재판관들의 질문에 난 그런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과 그 지시를 받았다는 부하들이 다 나와서 증언하는데 나는 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 펼쳐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직접 신문은 그래서 오히려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주요 요직으로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약간의 문구들은 다르지만 일관되게 다 국회 의결을 방해하거나 끌어내거나 아니면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증거로서 제출된 내용들 중에서 공개된 내용 중에서는 체포조로 활동한 사람들이 누구누구를 체포하기 위해 서로 움직이고 논의했던 그런 카톡방의 화면까지도 다 증거로 제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체포 지시가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신빙성 갖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면으로 이제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논쟁이 벌어진 것 자체가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영현 전 장관 그 증인신문 때는 아무래도 이제 뭔가 뭐 입을 맞추는 듯한 그 모습 때문에 계속
더 이제 질문을 하고 뭔가 유도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엇갈릴 것들이 조금 전망이 되니까 안 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신가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분명 그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라고 하는 순간 사실은 여기서 신문의 주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지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지시를 한 사람과 지시를 받은 사람 일단은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신문이라면 이것이 신문이 아니라 일종의 대질 신문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대질 신문에 응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수처의 이제 접견 금지 조치 풀리면서 윤 대통령 오늘부터 일반 접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인물들이 만날지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일반 피고인이 아니라 예. 이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치인들 중심으로 이제 면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네. 아마 이제 일반 면회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지만은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횟수와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아마 정치적인 중요성이나 관계적인 중요성 면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 3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몫의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위헌 여부 결론이 내려집니다. 위헌 여부에 따라서 또 여러 논란도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위헌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즉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구인 체제가 완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재 자체에 대한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무엇이 헌법상 맞고 틀린지, 무엇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주장들과 입장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재판부 자체를 공격하고 재판부 자체를 구성하지 않는고자 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대한 헌법 치유 과정으로서 도입된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제약이자 문제라고 발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판단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적인 이야기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1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정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 개강과 입시 전형을 고려할 때 코앞으로 다가온 2월에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2025년도 의대 입시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합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도 학교를 떠난 의대생도 1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의대 1학기 수업이 시작되는 2월 말 전에 꼬인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존 휴학생에 더해 2025학년도 신입 의대생까지 휴학에 나선다면 나중에 복학 후 10,000명 정도가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도 학생 선발 과정을 고려할 때 2월에는 내년도 신입생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입시 프로세스를 생각을 하면 적어도 저희는 2월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만큼 정부는 강경한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서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국이 타협안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증원에 맞춰 교수를 채용하고 시설을 확충하려 한 의대들은 물론 의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입학 전형 확정이 늦어질까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 공백은 물론 입시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코앞으로 다가온 2월 의대 정원 담판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지난해 말 40대 직장인이 대출빙자 사기범에게 한 달 넘게 협박을 당하다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돈을 빌려줄 것처럼 접근한 뒤에 오히려 돈을 보내면 불려주겠다고 유인했는데 날짜를 못 맞추면 피해를 입혔으니 돈을 더 보내라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25일 밤 40대 직장인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SNS에 남은 메시지가 수상했습니다. A씨와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 사이 대화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직장과 계좌번호를 요구하더니
먼저 돈을 보내면 자기 돈과 합쳐 불린 뒤 차익을 나눠주겠다고 유인했습니다. 상품권 등을 사서 비싸게 팔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수익은커녕 돈만 계속 요구했는데 A씨가 약속한 날짜에 입금하지 않으면 B씨는 이로 인해 자기가 손해를 봤다며 돈을 더 보내라고 재촉했습니다. 믿고 있으니까, 내 돈이 있으니까 저기에. 그거 하나 믿고서 돈 보내라고 그러면 보내고 내 돈을 찾을 생각에만. 하지만 B씨는 이전에 건넨 돈도 돌려주지 않은 건 물론 불법적인 수법에 가담한 거라며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고 A씨를 협박까지 했습니다. A씨 어머니 등 가족에게도 욕설 메시지를 보내며 위협했습니다. 전화해서 인증 풀어라. 평생 빚만 갚다 죽어. 이렇게 계속 오니까 저도 그거 보는 순간에 너무 떨리는 거예요. 결국 A씨는 자신의 적금은 물론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3억 원 넘게 B씨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는데 견디다 못한 A씨가 숨진 뒤에도 돈 요구와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카톡으로 돈 갚아라, 죽인다, 살린다. 사망한 이후에도 거기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오늘 이런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됩니다. 경찰은 B씨를 검거해 대출빙자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추가 범행을 의심해 별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상품권을 사고 팔지도 않으면서 A씨에게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은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A씨가 숨진 뒤에야 전담팀을 꾸려 계좌와 IP 추적에 나서는 등 늑장 대응했다며 항의하는데 경찰은 용의자 추적 등에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번 설 연휴는 폭설과 강풍으로 고향 오가는 길이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폭설 뒤에 설경을 보러 산을 찾는 탐방객들과 또 내 외국인이 함께 전통놀이 체험을 하는 분들에게는 날씨가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칠 줄 모르던 폭설에 3일 동안 통제됐던 덕유산 국립공원 설천봉과 향적봉 사이 탐방로. 가까스로 등산로가 열리자 설경을 만끽하려는 탐방객들이 줄을 잇습니다. 대구에 눈 한 방울 안 오다가 이렇게 눈이 잔뜩 있는 설산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겨울 왕국에 온 것 같아요. 기분 좋아요. 폭설로 통제될 줄 알았는데 환상적인 눈꽃을 보게 되자 곳곳에서 탄성이 터지고 추억 담기에 바쁩니다. 하나, 둘, 셋. 특히 동남아 등에서 여행 온 외국인들은 더 기쁜 마음으로 눈꽃을 즐겼습니다. 네, 눈 때문에 걸을 수 없을 정도인데요. 최근 이곳에는 1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정확하게는 109cm가 내렸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린 탓에 탐방로 눈을 치우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이거 뚫은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직원들하고 아침에 러셀 작업을 하면서 향적봉까지 일단은 길을 내고 있는 상황. 탐방로가 열렸다는 소식에 덕유산 설천봉으로 향하는 곤돌라 탑승장에는 여느 때보다 더 긴 대기줄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한데 어우러진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이른바 K 전통놀이 체험 행사가 열린 겁니다. 참가자들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연상시키는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외국인이랑 한국이랑 같이 놀고 있어요. 그리고 다들 재미있었어요. 폭설 뒤 설경 속에서 또 바닷가 옆 전통놀이 체험장에서 시민들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을 그렇게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식물인 나무도 사람처럼 아프기 마련입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듯 병든 나무를 돌보는 나무 의사가 있는데요. 임형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도심 공원. 나무를 다루는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나무가 아픈 데가 있는지 나무 의사가 진단하는 겁니다. 나무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나무가 지금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 좀 쇠약해지고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재영 씨는 나무병원을 운영하는 6년차 나무의사입니다.
나무의사는 산림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 우리 생활권에 있는 수목을 대상으로 진료합니다. 안 좋아진 나무도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정상적인 나무도 앞으로 이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나무의사의 역할입니다. 회복되고 건강하게 이제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 보람을 느끼고 이 직업 선택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씨처럼 나무의사가 돼 나무병원을 개업하려면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또 시험에 응시하기 전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150시간가량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나무의사 제도가 만들어진 건 지난 2018년 수목 피해를 막고 수목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지난해까지 나무의사 1,500여 명이 배출됐습니다. 나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건강하게 나무가 생육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뭐 역할이나 중요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부턴 공무원 공채 가산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가 추가돼 직업 전망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처럼 병든 나무를 돌보는 나무의사. 기후위기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주변 곳곳에 있는 나무의 건강을 챙기는 나무의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서울시가 잇따라 규제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이른바 강북권 대개조 구상의 퍼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상업 수요와 또 주거지 재정비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전벽해 수준의 대변화를 장담했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북권 대개조는 역세권 개발과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로 시작됐습니다. 상업지역의 면적을 동북권과 서북권역을 2, 3배 늘려서 강남지역과 상업지역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먼저 광운대역 물류부지엔 HDC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이전하면서 1,800개 일자리가 옮겨오는데 대기업이 서울 동북권으로 이전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강북의 코엑스를 표방하는 서울역 일대 복합 개발 사업도 16년 만에 착공에 성공했습니다. 철도 지하화로 확보된 상부에 대형 회의장과 호텔, 오피스텔과 녹지가 들어서면 주변 지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창동 차량기지 부지엔 서울 아레나가 착공했고 27년엔 서울 디지털 바이오시티 조성도 시작됩니다. 여기엔 화이트 사이트, 즉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개발하되 일자리를 의무 유치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사업성이 낮아 애를 먹던 강북 지역 주거지 정비를 도울 규제 완화책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원, 강북, 구로, 동작, 중랑, 금천구 등에서 새 규제를 적용한 정비사업 계획서가 잇따라 통과돼 사업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다만 강북과 강남의 상업시설과 인프라 차이가 워낙 커서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비슷하게 대규모 개발됐던 마곡이 반값 임대료에도 공실률 60% 수준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는 점은 부담입니다. 기업 입지란 건 사람들의 이주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산업 생태계라든가 종사자의 이주라든가 이런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성공하자면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강북권 개발의 핵심인 철도 지하화가 아직 사업지 선정 단계인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네, 이번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현재 서울 날씨 어떤가요? 네, 길었던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보시는 것처럼 약하게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날도 제법 차가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6도를 보이고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6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동하실 때 빙판길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연휴 동안 쌓인 눈과 또 현재 중북부 지방에 내리는 눈이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도로 곳곳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이 우려되니까요.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또 속도를 줄여 안전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후부터는 눈구름이 점차 그 밖에 충청 북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되는 눈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 1에서 5cm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영하 2.6도, 대전 영하 2.8도, 창원은 영하 1.4도로 어제보다는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도 2도까지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광주와 대구는 10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비교적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서울 한낮 기온이 7도까지 오르며 추위가 풀리겠고요. 다만 밤사이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또 강수구름이 확대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저녁까지 이어진 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늘 오전 한때 세종과 충남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